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 정미경 최고위원님 모시고 정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네, 너무 바쁘시죠?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정말 네. 바쁘신 시간 쪼개서 나와주셨는데 네. 오래간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전대 때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제가 이제 호소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는 닥치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지지율에 따라 우리들 마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힘을 내셔도 이제 즐겁게 힘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먼저 네. 대선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뭐 지금 양당 후보들 뭐 녹취록 논란이 네. 정신없어요. 뭐 그래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제 더 가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정상적이죠, 이것도. 비정상적이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녹취록 김건희 여사의 이제 녹취록이 사실 불을 댕긴 거잖아요. 네. 그 민주당하고 MBC에서. 네.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였는데 그걸 오랜 기간 동안 네. 그거를 몰래 녹음을 해서 그걸 또 공영방송한테 줘서 또 MBC가 그걸 틀고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논평한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는 대통령 욕 막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누군가가 그거를 녹음을 해서 그걸 만약에 공론화를 시키면 그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네요. 예, 그럼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사과해야 될걸요. 네. 국민 절반이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이 네. 돼버리잖아요. 예. 사실은 뭐 옛날에 임금님 시절에도 임금님 없는 자리에서 임금님 욕하는데 맞아요. 그걸 누가 왜 몰래 녹음을 하냐고요. 그런 사적인 대화 사실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잖아요, 다. 네. 근데 그걸 누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막 공론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 아닐까요? 네, 어디 가서 말하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도 없는 거고 네. 표현의 자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공영방송이.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논평하고 뭐 따지고 이런 것 자체가 불편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MBC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심판하실 거라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계속 1일 1 구설수 해가지고 계속 네. 녹취록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또 그리고 또 여권에서 좀 무속인 프레임 공격을 조금 강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최고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그 녹취록에 기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계속 그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본질적인 건 그 기독교 표심을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표심 때문이다. 네, 네. 왜냐하면 기독교는 대부분 보수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민주당도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속인 프레임을 계속 씌워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치명타를 입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구판 논란하면서 뭐 홍준표 의원님이나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님께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그게 또 이제 원팀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막 원팀 물 건너갔다 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를 우리가 지금 자세히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가 나와 있는 녹취록이 전체가 나와 있질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기 방어에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고 상대방의 함정의 질문 속에서 빠져갖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호응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홍준표 의원님과 유승민 전 대표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쾌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원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권이든 누구에게든 닥치고 정권 교체하라 라는 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션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팀 가는데 이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사적 녹화 그 대화단이었기 때문에 뭐 필요 없는 논란이다. 이거 제가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 욕 안 하세요? 네. 근데 그거 공론화시키면 다 사과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반대쪽 한번 상황 짚어볼게요. 뭐 이재명 후보님께서 욕설 녹취로 거기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거기에서 숨겨진 그 대장동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또 유동규 측근 아니라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입장을 그렇게 해왔는데 유동규가 또 측근이 되어버리는 상황, 그런 것들이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또 그리고 대장동 지금 재판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앞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욕설 녹취록은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장 변호사가 그 공개하기 이전에도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이제 한 30건 이상 지금 나온 거거든요. 새롭게. 근데 이제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새로운 거에 새로운 사실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지난번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측근 아니다라고 그랬죠. 유동규 씨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음대 나와서 김혜경 씨 얘기를 하면서 김혜경 씨가 음대 나왔으니까 유동규 너 음대 나와서 뽑은 거냐?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심으로 받아줬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유동규 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사실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늘 거짓말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 날인가 말을 바꿉니다.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대통령 후보가. 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녹취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또 그런 것도 나와요. 뭐냐면 그 형님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치 여기 보니까 그 형수와 조카, 그러니까 김혜경 씨와 그 형수의 조카딸하고 대화하는 거에 이제 보니까 그 강제로 형님을 병원에 입원시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다시 효력이 있을까요? 재심 청구를 검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요 다시 재수사에 동인이 돼요. 그러니까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검찰이 또 어떻게 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또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셔가지고 또 이렇게 빠삭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였죠. 대선에 지면 그 죄로 감옥 갈 것 같다. 없는 죄로 감옥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갑자기 어제 이거 제 얘기한 거 아니다. 뭐 검찰 공화국 될까봐 우려의 표현의 발언이었다. 뭐 그렇게 해서 해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보죠. 뭐 이런 거. 똑같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후보가 제 두려움의 원천은 검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란 단어를 썼어요. 두려움. 그럼 결국 뭐냐면 이재명 후보 마음속에 이 대선에서 본인이 지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감옥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은 거예요. 오히려 이 멘트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요. 두려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범죄자들은. 그러니까는 이 범죄를 보통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갖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가. 이건 추측입니다. 여기까지는. 추측이신데 근데 제 얘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의 원천을 검찰이라고 하면서 없는 제도 만들어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말을 바꿉니다. 그건 자기 얘기 아니라고. 네. 검찰 얘기였다는 식으로. 근데 뭐 믿을 만한 아니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이렇게 말 바꾸기. 네, 그렇게 하기 네. 때문에요. 이제는 뭐 신뢰를 하지 없다. 않죠. 네. 네.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께서 그래도 돌파구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가족 얘기 하지 말아달라, 뭐 어제는 눈물 호소까지 하셨고, 또 민주당에서는 586 해체 발언에다가 뭐 이재명 측근 없었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7인회가 등장을 또 해서 7인회 임명직 안 맞겠다 그런 발언도 했고, 또 얼마 전엔 큰절까지 올렸거든요. 이 분위기 어떤가요? 근데 이게 눈물로 자꾸 호소를 한다는 거는요, 그 본인이 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겠죠. 눈물을 흘린다는 예, 그러니까 자체가. 후보가 자꾸 눈물을 흘린다는 건 이제 본인이 자꾸 마음이 내가 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 다른 게 뭐 뚫고 나갈 게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 뭐 절도 하고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임명직 안 맞겠다. 사실 이렇게 많이 해도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판단을 다 하셨다. 어떻게? 예. 왜냐하면 박스권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은 대통령 후보로서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지금 네.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아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이재명 후보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약에 그 포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거는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이번 대선도 대선이지만 사실 보궐선거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위원님 보궐선거 나오신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전에 들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 뭐 당협위원장도 지금 뭐 수원 당협위원장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 네. 제가 네. 전당대회 때 그냥 일반 당원으로 해서 최고위원까지 오르신 거잖아요. 네.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한편으로 여성으로서 정말 대단하신 여성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 나오시는 계기나 뭐 이유 있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일단 아까 수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건선구의 국회의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 2번을 했는데 그 수원의 지역구가 하나 늘면서요. 그 제 지역구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지역구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붙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수원 5개는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탄핵 이후의 상황이 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교롭게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자르는 거예요. 아, 왜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 당시 황교안 때도 제가 황교안 대표 때도 제가 지도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오신다고 할 때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이제 혹시 그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전당대회에 다시 나가게 된 사실 동인이기도 했어요. 우리 당원들께 이 중요한 시기에 이건 아니다. 그 저는 정말 이 정권 교체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제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 안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저를 좀 꼭 보내달라고 최고위원으로. 그래서 일반 당원으로서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의심스러웠거든요.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지금 되셨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새로운 바람이 불었고 그렇죠. 새로운 바람도 불었지만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반 당원이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진짜 맨 바닥에서 성공을 이뤄내신 것 같아서 놀라웠는데 지금 또 보궐선거 나오신다 그러니까 또 반갑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소초갑의 보궐선거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 보궐선거는 우리 이제 대선을
그 위해서 가는 보궐선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저는 네.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제가 적임자다라고 제가 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내홍을 많이 겪었지만 저는 어떻게 하든지 분열을 막고 힘을 합쳐서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함께만 계시면 저는 그 시너지 효과는 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교 역할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님의 제가 검찰 후배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 이제 같은 지도부니까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역할을 저는 해왔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해서 저는 정말 그 완벽하고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보궐선거에 나가서 그 역할 더 잘해보고 싶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그 이번에 되면 3선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국회에서 여소야대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네. 예, 그다음에 그냥 싸워갖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좌파랑 싸우는 건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 나가시는 거구나. 네. 냉정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잘 싸우 진짜 말 그대로 네. 머리 써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을 보호하고 예, 우리 당을 이끌 수 있고 예, 전투력이 좀 가미되고 지혜와 전략이 다 있는 그런 네.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서초구 갑 지역이죠. 네. 예, 갑 지역에 이제 전투력 차원에서 네. 강한 사람이 가야 된다. 네. 자리를 차지해야 아니 된다. 전투력만 있어갖고는 되지 않아요. 머리도 써야 돼요. 아, 네. 전투력과 지혜가 같이 겸비한. 지혜와 전투력.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네. 저를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 네. 그럼 우리 서초 갑 지역 여러분들께 한마디 한번 해주신다면요? 아, 주민 여러분, 네, 정미경입니다. 이번에 서초는 그 바로 3선 국회의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물럭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그 굉장히 저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그 3선의 그 힘으로 이 나라도 지키고 당도 지키고 우리 대통령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 꼭 좀 저 좀 선택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네, 이렇게 서초 갑 지역 여러분들께 영상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네, 그럼 사실 근데 지난번에 네. 이준석 대표하고 윤 후보 갈등 네.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때 최고위원님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한다. 그래서 와. 아들같이 여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했었거든요. 그때 공격 심해서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마음고생 엄청 심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아, 왜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제가 그 황교안 대표 때도 단식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다 잊으셨나요? 많이 좀 잊혀졌을 거예요. 단식 투쟁. 제가요, 뭐 누구 누구의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의 뭐 졸개라든지 막 이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공격을 졸개까지 나왔나요? 예,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누구 졸개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소신이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셔가지고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내쫓는 순간에 저희는 정권 교체 물 건너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앞을 내다보신 네. 거구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든 2030의 상징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2030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이준석 대표를 2030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네. 일단 2030은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어요. 정치인들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지점이 되게 두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 2030은 시간이 지나면 3040이 됩니다. 4050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30과 함께 간다는 우리의 말이 허공에 떠 있지 않으려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계속 읍소했습니다. 아, 뭐라고요? 아침마다 대표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고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냐, 전당대회 때. 네. 정권 교체하겠다고.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 아, 초심. 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읍소했습니다. 읍소를 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준석 대표 편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꼭 이기고 싶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요. 분열하면 안 돼요.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비대위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비대위로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그건 필패인데. 네. 예. 그래서 제 뜻은 위해서. 예,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욕을 먹더라도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 이야기가 그 진실로 가슴에 와 닿으실 거고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또 그때 전당대회 나오실 때 한 얘기가 네. 있으셨잖아요. 네. 그때 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네. 최고위원 예. 도전했다. 예, 예. 그 말까지 또 스쳐 예. 지나가네요. 예. 네. 윤석열 후보님 대통령 만들려면요. 같이 가야 돼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러면은 또 일각에서는 지금 또 대통령 되기 위해선 야권 단일화 문제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뭐 지금에서야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그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 대선에서도 봤지만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3자 구도는 좀 어렵고 힘들어요. 예, 어떤 면에서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 않는 친문 세력 그 4%에서 5%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41%를 생각하면 결국 4~5% 정도가 지금 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네. 그러면 결국 3자 구도로 가면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네라고 그분들이 생각해서 그거를 이재명 후보 쪽에 마지막에 결집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제가 두려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네. 예. 결집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네. 예, 그다음에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마음 졸이지 않는 그런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하고는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된다. 네. 예. 이것도 제 소신입니다. 네,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그러면은 있는 건가요? 사실 아마 저처럼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네, 어느 순간의 타이밍에 그게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단일화를 이뤄냈고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왔죠. 예. 네. 그래도 안철수 후보께서는 단일화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뀔 수 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네.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이신데 뭐 대선 전략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대선에서 이제 노출되지 않은 뭐 필승 전략 또 남은 게 있으신지? 지금 2월 한 두 번째 주 정도 되면 네. 드디어 우리의 윤석 열차가 뜹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저희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전세 버스를 해서 메타버스라 그래갖고 네. 정책 홍보 차량을 타고 이제 순회를 했잖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그걸 전세 열차로 해서 네. 예, 이름이 뭐냐면 윤석 열차예요. 윤석 열차. 네. 아, 네. 근데 이 윤석 열차를 하게 된 건 우리 이준석 대표가 네. 예,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요. 네, 아이디어 뱅크네요. 예, 정말. 저는 이제 법적인 검토를 했고요. 법적인 검토. 왜냐하면 정책 홍보 차량으로 그 인정이 네. 안 되면 그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네. 최고위원님들께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당이 내홍을 겪을 때도 우리는 이걸 준비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월 그 전반에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중소규모 우리 후보님이 네. 윤석 열차를 타고 그 중소규모의 그 도시로 이동합니다. 아,
뭐 큰 지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중소까지 네, 다 그 찾아가는 무궁화호 거다. 열차기 때문에요. 무궁화요? 특별히 네. 무궁화호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 이제 중소 규모 도시로 아, 가서 네. 이렇게 역마다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을 네. 만날 수 있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저는 좀 흥분돼요. 아, 벌써. 네, 윤석 열차. 네, 윤석 열차 네. 나는 네. 당신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과정에서도 이걸 다 준비했어요, 우리랑. 아, 내용 겪으면서도. 예, 예. 네. 그 다음에 그 호남 손편지 아시죠? 우리 그러니까요. 후보님이 직접 호남에 이제 손편지 써서 보내는 건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예비 후보 때요. 네. 예비 후보 홍보물을 10%, 국민 10%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호남에 다 보내는 거예요. 호남으로 네. 거의 그리고 비슷해요, 그게. 손편지였다는데. 네, 네. 그거 어떻게 다 쓰나요? 반성문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이제 손으로 이제 네. 그 정성을 다해서 써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손편지. 예, 해서 아우, 열정. 예비 홍보물로 보내는 겁니다. 예비 홍보물로. 예. 예비 홍보물을 정말 손편지로 다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또 남은 홍보 미디어 전략 같은 거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인가요? 예. 네. 또 한번 스포라도 잠깐 해주시면 또 이렇게 안 관심이 돼요, 안 돼요. 네, 사실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AI 네. 윤석열의 그렇죠. 59초 쇼츠 예, 공약에 공약. 예. 그게 짧으면서도 네. 예, 뭐 핵심이 담겨 있어가지고 임팩트 있게 잘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부본부장은 또 제가. 아, 예. 부본부장이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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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그래서 예, 잘 알고 계셨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선과 보궐선거 앞둔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 늘 죄송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바라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늘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 받들어서 그걸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잘 나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합해서 정권 교체 이뤄낼 겁니다. 다들 지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국회로 다시 가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서초갑에 출마하실 준비 중인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